금액은 18만 1,000원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처럼 렉선 스포츠를 승용차로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먼저 간단한 장점을 말해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세금이 싸고, 그 다음에 짐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특별한 큰 장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성능하고 단점 위주의 시승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연비는 시내 주행에서는 8km 전후로 나오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천천히 달리면 10km까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이제 밟으면은 170km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14 정도까지 나오지만, 이게 그 크루즈 모드에서 수동으로 6단을 집어넣으면 이게 신기하게도 한 70km 정도에서는 6단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진 힘이 딸려서 그런 거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탈 때 에코 모드로 타게 되면은 차가 좀 뭐랄까 매칭이 좀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파워 모드로 바꿔서 이제 타는 게 편하고요. 여기 기어에 보시면은 여기 에코 파워 윈터, 그래서 파워를 누르면은 이렇게 파워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기어 변속이 느리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비 차이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차는 사륜구동의 썬루프, 그 다음에 고정식 사이드 스텝, 그리고 웰컴 등 앞에 쪽에 지금 그 회색 프론트 립까지 거의 다 장착되어 있는 풀옵션 2019년형 모델인데요. 현재 키로수가 12,700km 정도 됐습니다. 가끔 이제 장거리 위주로 탔기 때문에 이제 한 8개월 정도 탔고요. 이제 그러면은 단점 위주, 단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단점 위주로 하면은 먼저 요 지금 계기판 화면을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화면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 한눈에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다른 차종을 보시면은 이쪽에 턱이 더 앞으로 나와 있어서 창문에 안 비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창문 쪽에 밤에 보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그렇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그 정면을 주시하면서 내비를 쳐다보려면은 한번 고개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속도 나오는 계기판 모드에서도 보시면 RPM 정도만 있고 다른 정보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연비 같은 거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이것도 그냥 저 블랙박스에 달려있는 차선 이탈 경보 정도, 띵띵띵 소리만 나고 아무런 어떤 물리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띵띵띵 소리 나고 뭐 핸들에 진동이 온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요 유압식 파워 핸들이 속도 감면 유압식 파워 핸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압식 파워 핸들을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한 3종류가 되는데요. 속도 감면이 달려있는 게 체어맨하고 옛날 차 크레도스, 그 다음에 오피러스 정도 되는데, 이 차는 정차 시에 주차할 때 핸들을 돌릴 때 너무 무겁습니다.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유압식 파워 핸들은 전자식 파워 핸들 못지않게, 그러니까 속도 강명의 경우에 전자식 파워 핸들 못지않게 엄청 가벼운데요, 이거는 주차 상태에서는 핸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카니발보다 한 3cm 정도, 2cm 정도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이가. 그런데 이제 주차를 하려면은 상당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핸들이 무겁다 보니까는 주차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주차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라디오 주파수 같은 메뉴가 있고요. 이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화면이고, 여기서도 보시면 평균 연비 같은 거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 너무나 독립이 돼 있죠. 설정 메뉴 있고요. 이런 건 뭐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그 창문에, 사이드 창문 쪽에 김 서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풍구가 하나씩 다 달려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른 차종들은 정확히 창문 쪽을 향해서 있는데요, 이거는 살짝 정면으로 나옵니다. 이 날개 각도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정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수석에 탄 사람들은 이제 바람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송풍구 쪽으로 바람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듀얼 오토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말리부, 올류 말리부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그 YF 소나타 그 듀얼 오토 에어컨 경우에는 이쪽에서 온도를 조정하면은 이쪽 풍량만 강해지는데 이거는 풍량이 같이 강해집니다. 각각 되는 게 아니고 온도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풍량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속에 있는 사람은 바람을 싫어한다. 그런데도 제가 추워서 올리게 되면은 이제 같이 바람을 맞게 되는 거죠. 찬바람이든 따뜻한 바람이든. 그리고 이제 조명, 버튼 조명을 보시면은 여기 물론 요 창문 위치 조정하는 거, 창문 각도,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정하는 요 부분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막 운전하다가 밤에 운전할 때 조절하려고 그러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패스 룸밀러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조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운전하다가 잔액을 혹시나 조회하고 싶을 때 눌러보면은 버튼을 찾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썬루프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열리고요, 그냥 당겨서 닫고, 그러니까 완전히 열던가 완전히 닫던가 이 두 가지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근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보통 다른 지금 프라이드 같은 경우 수동은 손으로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딱 열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열던가 닫던가 해서 중간을 위치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굳이 이럴 거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 그냥 수동을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여기 홈 버튼, 홈을 누르면 요 메뉴가 나오고요, 이 모드를 누르면 요 전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모드 화면이고 홈은 요 화면이고, 그리고 내비를 누르면은 내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서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뭐 홈이나 홈 들어가서 여기서 라디오를 다시 한번 눌러서 라디오를 조정해야 되고요, 이 메뉴 자체 여기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라디오 주파수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핸들 리모컨에서는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같이 타고 가다 보면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조정을 못 하는 거죠.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다 조정을 하게끔 유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핸들 왼쪽에 보시면은 요 그 버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버튼들 역시 각도가 이상해서 왼쪽 창문에 비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사이드 미러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물론 이 차가 썬팅이 좀 진한 편이기 때문에 더 반사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비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요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각도가 낮아서 쳐다보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요 각도도 재미있는 게 뒤쪽 유리에 비칩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뒤쪽 유리가 거슬리는 거죠. 그 뒤에 그 이제 룸밀러로 뒤를 봤을 때 이 내비게이션이 뒷 유리창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좀 해치는 편이죠. 그리고 요 위에를 보시면은 여기 단차, 이거를 운전 중에 굳이 보이게끔 해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덮어 놓은 식으로
틀을 짜서 덮었으면 훨씬 깔끔했을 텐데요. 굳이 이렇게 운전자 시야에서 저 단차가 계속 보이게끔 거슬리게 디자인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 기아 사륜 기아, 그 다음에 사륜 하이, 사륜 로우, 이 기아 변속 장치가 있는데요. 굳이 이 다이얼을 가운데다 놓을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전자식,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기계식이라도 밖으로 버튼식으로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이얼을 굳이 이쪽에 놔둬서 공간을 해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앞쪽으로 빼서 공간을 넓게 해놨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점이 좀 답답하고요. 요 컵홀더는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컵 지지력은 좋습니다. 요거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조수석 글로브 박스, 다찌방이라는 글로브 박스 여는 방식이 버튼을 누르는 식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식인데, 이거는 이제 안에 뭐가 걸렸거나 했을 때 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열기가 쉽지가 않죠.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표시도 없고, 뭐 사소한 거지만 실제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좀 거슬리죠.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어라운드 뷰 버튼이 있는데요. 어라운드 뷰 버튼을 키게 되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이 정확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메뉴가,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메뉴가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메뉴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속도를 올리거나 기아 변속을 하거나 아니면 저 버튼을 다시 눌러서 끄거나, 그러니까 후진하다가도 뭔가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딱 할 수가 없는, 직관적이지 않고 끄고 뭔가 다시 해야 되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요거는 뭐 다른 차도 비슷할라나요?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러링 기능인 요 온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는 이제 핸드폰 화면하고 그러니까 양방향 미러링이 됩니다. 화면에서 터치를 하면은 핸드폰 터치하는 것처럼 작동이 되는데, 이제 이걸로 해서 T맵을 실행해서 T맵을 잡아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T맵을 켜고서 주행을 시작하면 DMB처럼 주행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카 서비스는 뭐 별도의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T맵은 띄우면서 운전하는 게 불가능해서 결국에는 어플을 지워버렸습니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모드를 키면 오토 크루즈 대기라고 써 있게 되고요. 주행 중에 속도를 설정하면은 오토 크루즈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오토 크루즈라면은 마치 자동으로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이거는 유압식 핸들이고 그 다음에 전방 라이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긴급 제동만 들어있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오토 크루즈라 써 있어서 마치 자동으로 크루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라고 할까요? 약간 말장난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순정 옵션 중에 가장 비싸다는 170만원 정도 되는 쿠페탑을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이 쿠페탑이 뒷유리가 사선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납작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먼지가 일반 승용차처럼 먼지가 달라붙지 않는, 해치백들은 이제 와이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쿠페탑은 이제 와이퍼가 없이도 먼지가 덜 묻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짐칸을 막상 사용해 보니까, 짐칸은 대각선으로도 2m짜리 나무나 막대기 같은 거를 적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재함 공간이 긴 거는 이제 일반 승용차 시트가 접히는 방식, 폴딩이 된다 그러면은 한 2m 이상 되는 것도 그냥 폴딩되면 조석까지 해서 딱 실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2m가 넘는 짐들은 2m 한 1.8m 정도 되는 짐만 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짐들이 정해져 있는 그 크기까지만 실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그 렉스턴 칸은 또 일반 승용차처럼 몰기엔 너무 크고요. 이것도 큰데 칸은 더 크니까 이제 적재 공간은 넓어도 이제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짐칸은 그냥 이게 만약에 소렌토나 그냥 렉스턴이었으면은 짐칸이 아니고 그냥 그 트렁크 쪽에 있겠지만, 그러면은 시트를 폴딩하거나 하고, 아니면은 짐을 안 실었을 때 그냥 운전 중에 잠깐 뒤에서 뭐 던져 놓거나 뭐 그런 어느 정도 활용이 바로바로 되지만, 저 짐칸은 딱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안 실었어도 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짐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차는 그냥 한 프라이드나 아반떼 정도, 아반떼보다 실내 공간이 작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는, 그러면서 주차는 불편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승용차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별로다 라는 결론이 좀 나옵니다. 어떤 용도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그러니까 어정쩡한 맛이 있지만 이 어정쩡한 맛이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좀 결과적으로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디젤 엔진 치고는 이제 진동은 나름 잘 잡고 있지만, 지금 이게 10,000km, 12,000km, 13,000km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비해서 진동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처음에는 와 진동 잘 잡았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역시나 디젤이구나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보시면은 이렇게 잡고서 탈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요, 근데 앞좌석에는 요 위쪽 손잡이만 있지, 요 A필러 쪽, 요 사이드미러 쪽에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손잡이가 없어서 조수석 쪽에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운전석도 타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조수석이 더더욱, 이제 운전석은 핸들을 잡고 탈 수가 있거나 뭐 그렇지만 조수석에서 올라탈 때는 이 차후가 높은 만큼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후진등이 이제 흰색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간 줄무늬 같은 표시가 있는데요, 이 줄무늬가 이제 후방 카메라 켜졌을 때 줄무늬가 이제 그 후진등 불빛을 약간 산란시키면서 그 불빛이 이제 어떤 그 줄이 쭉 생깁니다. 줄이 이제 피아노 건반 마냥 줄이 쭉 생기기 때문에 후진할 때 그 사물 식별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후진할 때 그러니까 차가 긴 만큼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에 의존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왜 이런 걸 좀 타보았으면은 이게 딱 느껴질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타면 내내 이제 너무나 아쉽죠. 아쉽고 그런 점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탈 때 이렇게 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20년식 새로 나왔던데 그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